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통일운동가이자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인 백기환 선생이 오늘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해온 백 선생은 1987년 대선 때는 독자 민중 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정부가 잠시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별 접종 대상과 구체적인 접종 일정에 대해 발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중국 현지 코로나19 조사팀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이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13종이 확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프로배구계의 학력폭력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정리합니다. 당대표 추대글을 공유했다가 취소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궐선거 이후 비대위원장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요?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망해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TV 토론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완화, 여전히 되고 안 되고 공방.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어서 확실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는지는 이번 주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늘부터요, 거리두기 조치를 하향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럼 오늘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기존에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이 됐고요. 또 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역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학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시간 제한이 해제가 됐고요. 또 약 3달 정도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는 이 모두 운영이 재개되지만 운영 시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 인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수도권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수도권 계시는 분들은 9시에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10시까지는 계실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인 사적 제한 그 모임 금지 조치 이 부분은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방역 당국은 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인 경우, 그러니까 세대가 상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해가 쉽게 CG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똑같이 5명이 모이는 경우라도 왼쪽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고요. 오른쪽은 부모가 없이 이 형제 자매들만 모이는 경우인데요. 왼쪽은 가능하지만 오른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실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 자매들은 모일 수 없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 간에는 5인 이상의 모임 금지가 여전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 이 가족 모임이 불가능해서 부모님을 오랫동안 볼 수 없는 상황, 여기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져서 이같이 예외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이제 1시간이 연장이 됐어요. 이를 두고서 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직계 가족 범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지침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여전히 형평성 논란도 있고 또 예외가 많아서 그야말로 뭐 난수표 같은 방역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수도권 1시간 영업 제한을 풀어놓은 거, 즉 연장을 해놓은 걸로
놓고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시간이 어디냐 이러면서 네. 상당히 이제 반기능 반응들이 많은데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곳들 주점이나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만 하게 되면은 대부분 2차로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렇죠. 어떻게 영업을 하란 말이냐 하면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커요. 특히 네. 지침을 보니까 이번에 영화관이나 PC방은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은 밤 10시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놓고도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하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에 다들 경험하셨지만 제사를 이제 어머님, 부모님 댁에 가서 제사를 못 지냈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보고서 아마 이번에는 좀 가족의 경우는 직계 가족의 경우는 5인 이상 모여도 된다라고 이제 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냥 형제 자매들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가끔 식사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까지 원천 차단한 거거든요. 또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는 게 가족끼리 모였다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가족을 증명하는 뭐 이런 거를 또 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등본을 뭐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네, 노릇이고. 그 어떻게 되는 지금 지침이 안 나와 있어요.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보니까 상당히 좀 역시 방역 뭐 근데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3차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뭐 300명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완화는 시켜줘야 되는데 다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이해되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누누이 이제 강조를 하지만 기왕이면 하는 조치 안에서도 방역 지침 안에서도 형평성 논란은 좀 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기준을 좀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손실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 그래야 연말까지 그래도 참으면서 그 코로나 상황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조치를 보니까요. 정부가 아직은 경제보다는 방역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설 연휴 기간에 국내 발생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지금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됐다는 거. 이게 집단 감염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려 확진자 수 78.8%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발생을 한 건데요. 수도권에서 매일 250명의 확진자 수가 나온 셈입니다. 이처럼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면서 방역당국은 현재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용산구 소재 병원발 확진자 수가 87명을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대전에서는요. IM 선교회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IM 선교회발 확진자 수는 현재 4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반 혐의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서 방역복을 입은 상태로 현장에서 증거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이제 다음 주죠.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구체적인 이 접종 계획을 발표하는데 정부 발표가 시작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그 부분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휘젓고 다닌 당나귀 3마리 정체는 이 설 연휴 기간 동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요. 그중 몇 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먼저요,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당나귀가 출몰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김태일 앵커께서는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상상 안 가요. 한복판에 당나귀가 떴습니다. 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3마리가 뜬 건데요.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야 이거 따라가야지. 문안 닫혀. 그냥 문에 횡단보도에서 건너오고 있더라고요. 나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공무원분들 와서 잡아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은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죠. 토요일 오후 1시쯤
신사역 인근에 당나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무려 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당나귀를 봤다며 이렇게 신고를 한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당나귀가 신호등을 건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 신호에서 이렇게 건너네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신호등이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인데요. 누가 보면 이렇게 교통수칙을 잘 지키는 당나귀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나귀들은 10분 동안 신사역 도보를 누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 40분 만에 당나귀 탈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소방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서 집에 가자면서 당나귀를 이렇게 했고요. 당나귀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에 누우며 버티기 작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집에 가자 이러면은 당나귀들이 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런데 저 당나귀는 어디서 나온 당나귀예요? 네, 사실 이 당나귀 무리는 엄마, 아빠, 아이들 총 4마리가 한 가족인데요. 아, 가족이군요. 이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당나귀라고 합니다. 이미 손님들 사이에선 유명 인사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들의 화보 촬영에도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유명 인사예요, 저 당나귀가? 네, 그렇습니다. 문제의 탈출 당일 이 당나귀 주인은 명절 연휴를 맞이해 축사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한 마리가 이 자물쇠를 빗장을 이제 혀로 열면서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귀 주인은 원래 이 당나귀들은 이 올림픽 공원 같은 곳을 산책을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그 산책을 하지 못했다. 이 당나귀들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는 건 4년 전에도 이 당나귀 가족이 탈출을 감행해 이 소동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진에서 나왔는데 한 아이돌 가수가 이게 사진 찍은 모습 그 뒤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뒤에 찍힌 당나귀가 바로 그 당나귀입니다. 그리고 뭐 화보도 찍었다고 하는데 이 당나귀들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참 답답했는지 외출을 감행을 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포문연 한동훈과 조국. 지난해요. 윤석열 검찰총장 다음으로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른 검찰 인사 하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한 검사장이 한 언론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설날 연휴인 그제 이 서울 자택 인근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각종 수사에 대한 입장부터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까지 이 총 20개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요. 먼저 한 검사장은 이 윤 총장이나 자신이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를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네, 여권에서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 수사 때나 욕을 하던 조국 수사 때나 자신은 똑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계속되는 정권 수사 논란에 대해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자신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필요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의혹들이 워낙 많았고 보통 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죄가 되는지를 따지는데 그 당시에 음모론까지 동원하며 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가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민지숙 기자도 지금 법조를 이제 출입을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이제 인사 얘기 나올 때마다 좌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한 검사장은 이게 좌천이 아니고 보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 검사장은 이번 정권 들어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그야말로 이 탄탄대로를 걸어왔었는데요. 하지만 2년 전 이 조국 일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로 작년에만 3번 좌천됐고 이번 인사 때도 일선 복귀는 불발됐습니다. 여기에 1년 내내 이 채널A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인데요. 한 검사장은 이 조국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되물으며 조국 수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지영 기자. 또 네. 반대로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보복이다라고 얘기했던 사건의 당사자 조국 전 장관은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설날이었던 지난 12일에 SNS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뭐 역시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 참사 등 6대 중대 범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지금 수사 기소권 모두 공수처가 가지고 또 검찰은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만 가지고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해서 보충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요구권만 갖도록 하자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모두 제한하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당에서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8일에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결국에는 모두 빼앗는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 힘빼기가 너무 가속화되면서 어떤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다라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당정청의 그 구상은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성취 후에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SNS를 통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는 이제 기소권만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찬성하지만 현재의 검찰 개혁은 방향이 잘못됐다. 은영미 의원님. 이번 한동훈 검사장 인터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검찰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충분치 않다.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잘 못하는 것, 즉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본인의 말로는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옛날에 검찰을 권력의 신현이, 검찰의 충견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과거에 그만큼 뭐 그런 얘기. 그런 게 과거에 지적돼 왔던 검찰의 잘못된 부분인데 그래서 따라서 검찰 개혁이라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보는 거예요. 이 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이 뭐냐면은 과도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힘을 좀 빼겠다 이거죠. 네, 검찰의 수사 방식을 인권 수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립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경찰에 이양을 한 거죠, 대거. 그래서 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윤지원 기자가 말했지만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별도의 조직으로 넘기면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나뉘는데 반면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 여권이 보는 거는 현재 검찰이 역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과잉 수사를 했다고 보는 게 지금 여권의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다음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역시 여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과잉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검찰이나 야권에서 보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 한마디로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여권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즉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윤석열 총장 측 입장, 그리고 과도한 검찰권을 남용을 막는 게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여권의 입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검찰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저는 이번에 인터뷰를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내 인사는 좌천이 아니다. 이거 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한때는
그 영웅시 됐잖아요. 과거 정권을 수사할 때, 적폐 수사할 때는 지금 정권에서 굉장히 높이 떠받들어지고 탄탄대로를 하다가 네. 갑자기 조국 또 울산시장 선거 이쪽 수사 돌면서 갑자기 채널A나 여러 가지 좀 궁지에 몰리고 좌천 인사를 3번이나 당했으니까 그 보복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했냐면은 국민에 충성할 뿐 검찰 사랑하지 않는다. 뭐 얘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은 리틀 윤석열이다. 같은 어떻게 보면 배를 탄 인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 수사를 하다가 하면서 영웅시 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좌천되고 검찰에서도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낸 거에 대한 뭐 회환 이런 게 좀 남아 있고 또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기준은 한동훈 검사장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으면은 검찰 독립, 검찰 중립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못하면은 그거는 독립이나 중립이 아니다. 이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검찰이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된 거는 아마 머지않아서 판단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숙 기자. 네. 먼저요,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글을 공유했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네, 이 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20, 30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 글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이 글을 쓴 사람 알고 보니까요. 이인재 전 의원의 특별 보좌역을 맡았던 조원규 씨인데요. 네. 김 위원장이 조 씨의 글을 김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유를 한 겁니다. 공감을 하고 공유를 했으니 셀프 칭찬을 했다. 네.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글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추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떻게 이 글을 공유하게 됐는지 김 위원장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 추대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건 내가 좀 이제 누가 나한테 카톡으로다가 그런 페이스북에 있다고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보다가 뭐를 잘못 누르는지 그게 공유가 되지 난 알지도 못했어요. 어느 기자가 나한테 전화라고 그 얘기를 해서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된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지울 수 있느냐 해서 물어봐가지고서 그거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한 SNS 실력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울 수 있느냐 물어봐서 지웠다. 저는 좀 납득은 안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요. 페이스북은 물론 카카오톡 등 평소 SNS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요. 20대 청년 최고위원보다 훨씬 더 SNS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앞서 지난달 11일이었죠.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장진현 변호사의 글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해당 글은 소통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별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고 있긴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일단 김 위원장이 공유한 글을 본다면 상당한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욕심은 있다. 네, 실제 당내에서도요. 김 위원장이 당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한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 지금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 비대위원장 마지막이다. 당대표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이 한 발언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당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어떤지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왜 꼭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버릴 거니까. 왜냐면 당내에서 임기를 정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요. 하시는지.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짜에 그만두겠다. 그렇죠. 그런 말은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의 당권, 그러니까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실 생각은 아니 없으신가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를 못하고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 스스로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나 대권에 도전하겠다,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두루뭉술한 발언만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식의 발언이요. 차기 행보에 있어 끊임없는 추측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설지 아니면 본인 주장대로 자연인으로 돌아갈지 여부는 아마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신이 당대표로 추대됐으면 좋겠다는 글을 공유했다가 취소했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SNS 실력가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먼저요,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글을 공유했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네, 이 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20, 30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 글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이 글을 쓴 사람 알고 보니까요. 이인재 전 의원의 특별 보좌역을 맡았던 조원규 씨인데요. 네. 김 위원장이 조 씨의 글을 김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유를 한 겁니다. 공감을 하고 공유를 했으니 셀프 칭찬을 했다. 네.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글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로 추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떻게 이 글을 공유하게 됐는지 김 위원장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 추대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건 내가 좀 이제 누가 나한테 카톡으로다가 그런 페이스북에 있다고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그거를 보다가 뭐를 잘못 누르는지 그게 공유가 되지 난 알지도 못했어요. 어느 기자가 나한테 전화라고 그 얘기를 해서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된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지울 수 있느냐 해서 물어봐가지고서 그거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한 SNS 실력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울 수 있느냐 물어봐서 지웠다. 저는 좀 납득은 안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요. 페이스북은 물론 카카오톡 등 평소 SNS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요. 20대 청년 최고위원보다 훨씬 더 SNS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앞서 지난달 11일이었죠.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장진현 변호사의 글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해당 글은 소통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별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고 있긴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일단 김 위원장이 공유한 글을 본다면 상당한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욕심은 있다. 네, 실제 당내에서도요. 김 위원장이 당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한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 지금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당내 분위기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 비대위원장 마지막이다. 당대표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이 한 발언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당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어떤지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왜 꼭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버릴 거니까. 왜냐면 당내에서 임기를 정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요. 사실은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짜에 그만두겠다. 그렇죠. 그런 말은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의 당권, 그러니까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실 생각은 아니 없으신가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를 못하고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 스스로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나 대권에 도전하겠다,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네. 두루뭉술한 발언만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식의 발언이요. 차기 행보에 있어 끊임없는 추측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설지 아니면 본인 주장대로 자연인으로 돌아갈지 여부는 아마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이어가 보죠. 설 연휴가 끝난 만큼요. 이제 여야 모두 이제는 보궐선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파열음의 주인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 9일에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두 차례의 TV 토론을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 첫 토론이 바로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무 협상의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이 TV 토론이 무산된 겁니다. 네, 문제가 됐던 건 토론 방식인데요. 이 토론 방식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형식은 갖춰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금태섭 전 의원은 자유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형식을 갖춰서 하자, 아니다 자유롭게 하자 네. 이게 엇갈리는군요. 네, 형식에서 결국에는 실무 협상을 이루지 못한 거죠. 이 TV 토론의 무산 소식 이것을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SNS를 통해서 공유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리 정해진 질문에 외워온 답을 말하는 형식이 아니라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만 보장이 된다면 안 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자유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 측 토론회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금태섭 전 의원에게 미루는 듯한 이런 발언을 다시 내놨는데요. 금 후보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부했다. 이 논의를 계속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이 안 대표 측은 여기에 대해서 금 후보가 마치 안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는 식의 낡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 원팀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렇죠. 4월 보선에 출마하는 야권 주자들에게 이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홍삼까지 선물을 하는 등 이렇게 원팀을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이런 불협화음에 대해서 바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입장을 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단일화는 모두의 팀플레이로 이뤄지는 필승 전략이다.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존 공멸의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는 후보 한 명 네. 안철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정치인이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한쪽은 자유롭게 토론을 하자고 하고 그런 금태섭 전 의원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겠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정된 질문 답변만 하자는데 그렇게 해선 토론을 할 수가 없다라면서 결국에는 이 안 대표의 책임으로 이 토론회의 무산을 미루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책임을 안 대표 쪽으로 돌리고 그런데 이제 안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다 돌리고 그래서 이제 파열음이 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요. 과거에 TV 토론 때 보여준 모습 때문에 TV 토론이 약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과거 안 대표 TV 토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분 말씀 실망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먼저 왔어요? 아니 저희가 가까우니까요. 비가 오나 비가? 비가 괜찮아요. 저 우산 갖고 있으니까 비 오면 제가 씌워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중고 국회의원 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정말 남산 많이 걸었어요. 예. 우리 주말마다 남산 걷기 행사가 너무 많아서 남산 오면 또 저도 사무실이 한남동에 있어서 네. 남산 가끔 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같이 시간을 얘기를 나누자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후보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 우리 시대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진중권 서민 교수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오늘 금태섭 후보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저는 이번 선거가 계기가 돼서 우리 정치의 새 판이 열리고 좀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민주숙 기자.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이 좀 새롭게 보이는데 원래 접점이 있었나요, 두 사람이? 네, 먼저 두 사람이 만난 장소인 남산에서 공통 분모를 먼저 찾을 수 있었고요. 남산에서요? 금 전 의원은 나경원 예비 후보나 자신이나 이 진영 논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 전 의원과의 만남 직후 기자들에게 자신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게 이 통합과 협치의 정신이다. 앞으로 다른 후보들과도 이런 만남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나 전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유와 상식에 대한 신념은 같다며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를 강조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예능 프로에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자연스러운 이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관련해서 영상 마저 준비했는데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세수.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우리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졌네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세수하고 나서 1분 30초. 이거는 좀 더 진실된 시간 아닐까 해서 이 코너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런 긴 연휴 동안 힐링도 하시고 또 새해 좋은 꿈들도 만들어 갔으면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 딸 옆에서 쳐다보고 웃고 있네요. 재미없니? 자연스러운 얼굴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경쟁 중입니다. 윤지원 기자. 네. 두 사람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선 앞두고서 경쟁이 상당히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네, 보선 출마 선언을 하고도 굉장히 남매 모드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랬죠. 네, 바로 오늘 밤에 토론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두 후보 간에. 그런데 어제 우상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박영선 전 장관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울 시민 전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은 아직 없습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빈약한 공약이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게다가 발표하신 공약들을 보면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21분 도시 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된 건 아무래도 21분 도시입니다. 이 박영선 전 장관의 1호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 이건 서울 어디든 주거, 일자리, 여가시설 등의 그 이동 시간 거리가 21분 내로 해결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우상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박영선 전 장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박 장관은 민주당답다는 게 무슨 말인지 되묻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는 집권 정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약이든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오늘 저녁에 두 후보 사이에 TV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친문 표심, 이 당원의 표심을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여야 간의 TV 토론회가 시작되면 저희도 이제 전달해드릴 내용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좀 더 취재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